시집 온 지 3년, 죽어가는 남편을 살렸습니다. 장원급제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먹인 보약,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조각배에 실어 파도만 치는 무인도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놀라지 마십시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꼼짝도 못하던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배를 향해 서늘하게 웃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의 치마 속에는 남편의 모든 죄를 밝힐 서찰이 꿰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 서찰 한 묶음이 관아뜰에서 펼쳐지자 이 고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놈 한정호, 내가 감히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 압이 없는 자식의 천륜을 끊으려 하였느냐. 관찰사의 호령이 관아뜰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의 두 무릎이 마른 땅바닥에 꺾이며 퍽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4색이 된 그 얼굴 위로 한 여인이 치마 안감에서 꺼내든 서찰 한 묶음이 바람에 벌럭였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때 100년의 맹세한 남편이 아내를 파도 거친 무인도에 내다 버리게 된 걸까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여인은 어찌하여 벌떡 일어나 서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치마 속에 숨겨진 서찰 한 묶음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월하야담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을 한 자락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어르신 댁내의 큰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통영, 남의 푸른 물결이 찰랑찰랑 포구를 어루만지는 고을에 소판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디 맨손으로 일어선 소금장수였지요. 젊은 시절 천이름 가마니를 등에 지고 경상도와 전라도 장터를 누비며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판돌은 남다른 장사 수완이 있었지요. 다른 소금장수들이 봄, 가을 두 철에만 소금을 내다 팔 때 이 사내는 한겨울 김장철을 노려 미리 소금을 쟁여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풀어 큰 이문을 남겼습니다. 40이 넘어서는 통영포구의 소금 창고 4채를 거느린 거상이 되었고 돈을 풀어 진사칭호를 얻어 반쪽짜리 양반 행세를 하게 되었지요. 소판돌의 집은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넓은 대청마루에 올라서면 남해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지요. 마당 한쪽에는 소금 항아리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짭조름한 내음이 담장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장독대에는 3년 묵은 멸치젓 항아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부엌 처마 밑에는 가을마다 말려둔 고등어며 갈치가 노끈에 꿰어져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소판돌에게는 금이야, 옥이야 키운 외동딸 소윤이 있었습니다. 21살이 된 소윤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 마음씨가 달뜨물처럼 맑고 고운 처자였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 2월 장마가 막 거친 어느 날이었지요. 소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통영 큰 장터에 나갔다가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너진 돌담 아래에 조그만 것이 새끼 참새처럼 웅크리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였습니다. 다 헤어진 삼배 적삼 사이로 갈빗대가 드러나 보였고 맨발은 진흙투성이에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나 있었지요. 아가, 아가, 정신 좀 차려 보려무나. 소윤이 아이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으면서도 슬펐던지 마치 가뭄 끝에 마지막 남은 샘물처럼 가녀리게 반짝였습니다. 소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디가 아프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소유는 두말 않고 제 겉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고는 빗길을 뚫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이의 이름은 봉이었습니다. 산골 약초꾼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했지요. 그 할머니마저 2달 전 세상을 뜨시고 갈 곳이 없어 장터를 떠돌던 참이었습니다. 봉이가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린 뒤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아씨,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약초 캐는 것은 잘합니다. 할머니가 산에서 나는 풀이며 뿌리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가늘게 떨렸지요. 소유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소판돌은 처음에 난색을 보였으나 딸이 2 손을 모으고 간곡히 청하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어미가 살아 계셨어도 그리했을 게다. 그래, 데리고 있거라. 소판돌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봉이는 그날부터 소판돌 댁 부엌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낮에는 마당을 쓸고 틈이 나면 뒷산에 올라 돌아지며 더덕이며 질경이를 캐다가 처마 밑에 가지런히 말려두었습니다. 소유는 봉이에게 무명 치마 저고리를 지어 입히고 밤마다 이불 한 채를 덮고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아씨, 이건 쑥인데요. 배가 아플 때 달여 마시면 낫습니다. 이건 칡뿌리인데요. 열이 날 때 좋습니다. 봉이가 풀 한 포기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소유는 눈이 둥그레져 감탄했지요. 어린 것이 산에서 나는 온갖 풀의 이름과 쓰임새를 줄줄 꿰고 있으니 가뭄에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할머니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익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2 사람은 비록 핏줄은 아니었으나 자매보다 더 다정하게 지냈지요.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뒷동산 매화가 흐드러지게 필 무렵 소윤에게 혼담이 들어왔지요. 상대는 이웃 고을 진주의 한씨 가문 외아들 한정우였습니다. 한씨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낸 명문 양반가였으나 조부대에 크게 기울어 빈 껍데기만 남은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26 한정호는 한양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수재였습니다. 글재주가 출중하여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고을 100일장에 나가면 을의 장원을 놓치지 않았지요. 혼례를 사흘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소판돌이 딸을 안방으로 불렀지요. 호롱불이 지직지직 타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판돌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들었지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윤아, 가까이 오너라. 소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소판돌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보자기 매듭을 조심스레 풀었지요. 보자기가 사르르 벗겨지자 비취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옥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옥빛이 물결치듯
일렁였지요. 이것은 내 어미의 유품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것이란다. 소판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내 어미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인데 평생 품에서 놓지 않았어. 이제 내가 지니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간직하여라. 내 어미가 곁에서 지켜주실 게다. 소유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옥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옥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어머니의 온기가 스며 있는 듯 따스했지요. 소유는 옥비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4월 초파일, 혼례 날이 밝았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소유는 연두색 원삼을 걸치고 족도리를 썼지요. 대문 밖에는 꽃가마가 대령하고 있었습니다. 봉이가 가마 곁을 서성이며 울먹였지요. 아씨,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소윤이 가마 발을 살짝 걷고 봉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꾸나. 너 없으면 내가 어찌 사니? 봉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한씨 가문의 집은 기와 지붕은 번듯했으나 담장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난간은 금이 가 있었고 뒷곁 우물가에는 푸른 이끼가 축축하게 끼어 있었지요. 그래도 마당에는 석류나무 한 그루가 빨간 꽃을 피우고 있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생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이 대문 앞까지 나와 며느리를 맞았지요. 어서 오너라.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입으로는 그리 말했으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소윤의 비단 원삼과 폐물을 훑을 때 그 속에 깃든 것이 정인지 탐인지 어르신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은 것이라 알 수 없었지요. 어르신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이 고을에 곧 천지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혼인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6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밤 한정호가 마른 기침을 시작했지요. 콜록콜록 그 기침 소리가 밤새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장마철 습기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기침이 날로 심해져 갔지요. 보름이 지나자 기침 끝에 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얀 손수건 위로 선명한 핏빛이 번지는 것을 본 소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급히 의원을 불러 진맥을 했습니다. 의원이 한정호의 손목을 짚더니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폐에 열이 깊이 들었습니다. 기력이 크게 쇠하였으니 녹용과 산삼으로 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는 친정 아버지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소판돌이 귀한 산삼 2뿌리와 녹용 1접을 보내왔지요. 소유는 약탕관에 약재를 넣고 뭉근한 불에 밤새 달였습니다. 보글보글 약물이 끓어오르자 쌉쌀하고 묵직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지요. 소유는 손수 약사발을 받쳐 들고 남편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한정우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만 갔지요. 밤마다 식은땀을 줄줄 흘려 이불이 축축하게 젖었고 기침은 한층 거칠어져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얼굴은 핏기를 잃어 창호지보다 하얘졌지요. 의원이 다시 와서 진맥하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소유는 밤새 남편 곁에 엎드려 울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봉이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씨,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이가 살금살금 다가가 한정호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고 입을 살짝 벌려 혀를 살폈지요. 이어서 아궁이 곁에 놓인 약탕관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찍어 코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봉이의 얼굴이 단박에 굳어졌습니다. 아씨, 이 약이 잘못되었습니다. 소윤이 놀라 물었지요. 무슨 소리냐? 의원이 처방한 약인데. 봉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에 열이 들어 피를 토하는 사람에게 녹용이나 산삼 같은 뜨거운 약을 쓰면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요. 열을 내려야 하는데 도리어 열을 올리고 있으니 병이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소유는 반신반의했으나 의원의 약으로는 도무지 차도가 없으니 봉이를 믿어보기로 했지요. 우선 방문을 활짝 여십시오. 답답한 방에 갇혀 있으면 탁한 기운이 폐를 더 상하게 합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이 벌컥 소리를 질렀지요. 찬바람이 들면 어쩌려고 미친 계집아이 아니냐. 그러나 소윤이 두 손을 모아 사정하여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한정호의 거칠던 숨소리가 한결 잦아들었지요. 봉이는 광주리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틈에서 칡뿌리를 캐내어 맑은 샘물에 깨끗이 씻었지요. 부엌으로 돌아와 칼로 얇게 저며 그늘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익은 배를 반으로 쪼개어 속을 파내고 꿀을 넣어 시루에 올렸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달콤한 향기가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칡물을 곱게 짜내고 조청과 섞어 새로운 약을 만들었지요. 봉이가 다려준 약을 먹은 뒤로 신기하게도 한정호의 기침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가래가 점차 옅어지더니 보름이 지나자 아예 사라졌지요. 한 달이 지나자 한정호는 비로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의원도 포기한 병을 저 어린 것이 고쳤단 말이냐? 봉이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한정호가 건강을 되찾자 적막하던 한씨 가문에 다시금 사람 사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한정호는 창호지 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밤낮 없이 서책을 넘겼고 마루에서는 소윤의 배틀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정겨운 노래처럼 담장을 넘었습니다. 소윤은 친정에 손을 벌리는 대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길쌈을 했지요. 뽀얗게 짠 삼배를 장에 내다 팔아 남편의 먹과 종이값을 마련했고 봉이는 산을 타며 캐온 약초 꾸러미를 이고 통영 장터를 누볐습니다. 비록 보리밥에 나물 반찬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으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던 날이었습니다. 한정호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지요. 소유는 새벽 안개를 뚫고 떠나는 남편의 두루마기 자락을 매만지며 직접 지은 향낭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속에 창포와 박하를 넣었으니 기력이 다하셨을 때 향을 맡아보세요. 한정호는 말없이 향낭을 받아 들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유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빌었지요. 한 달 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장원급제요. 한씨 가문의 정호 도령이 장원급제요. 파발의 목소리에 소유는 마당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하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지요. 며칠 뒤 드디어 한정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빛 도포에 어사화를 꽂고 말해 올라탄 한정호의 뒤로 풍악 소리가 드높이 울려 퍼졌지요. 30 나이에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 집안에 문창성이 내렸네 하며 길가에 늘어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가마솥에 달백숙이 진하게 고아지고 녹두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안동댁은 흐뭇한 낯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우리 며느리가 참으로 복덩어리야.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아들 병도 낫고 집안이 일어섰어. 사람들의 칭찬에 소유는 수줍게 웃었지만 이상하게도 주인공인 한정우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뜬 밤이었지요. 소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친정 아버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한정호가 촛불 아래 책을 덮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다녀오시오.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어찌나 차갑고 메말랐던지 소유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지요. 하지만 피곤해서 그러시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정길에 올랐지요. 봉이도 따라가겠다며 나섰지만 시어머니 안동댁이 엄하게 막아 세웠습니다. 집안에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딜 가느냐? 너는 남아서 일이나 거들어라. 결국 소유는 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소판돌이 버선발로 마중을 나왔지요. 부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과차를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소판돌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던 바로 그때였지요. 쾅! 평화롭던 친정집 대문이 발길에 걷어차이듯 열렸습니다. 금부도사와 포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사내들은 흙발로 대청을 밟으며 올라섰고 소유는 사색이 되어 아버지 소판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금부도사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싸늘하게 대답했지요. 소판돌은 관의 소금을 빼돌려 사사로이 이문을 챙긴 대역 죄인이니라. 여봐라, 당장 저자를 압송하라. 관의 소금을 빼돌리다니요. 소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피땀 흘려번 돈으로만 살아온 아버지가 관의 재물에 손을 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소판돌을 거친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유나,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누명이야.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딸을 안심시키려 외쳤지만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소유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버지, 안 됩니다. 하고 울부짖었으나 포졸이 뿌리치는 힘에 밀려 마당 한복판에 나뒹굴었습니다. 곱디고 온 연두색 치마에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소유는 아픔도 잊은 채 멀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었지요. 소유는 정신없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막 벼슬길에 오른 남편 한정호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지요. 여보, 저희 아버지가 횡령죄로 끌려가셨어요. 누명이 분명합니다. 이제 나라시를 하시니 제발 힘을 써주세요. 소윤이 남편의 도포 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한정호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따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동짓달 얼음장보다 차가운 그 눈빛이 소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인과 엮이면 내 벼슬길이 어찌 되는지 모르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아버지는 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제 힘으로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주세요. 소윤이 눈물로 호소했으나 한정호는 매정하게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미 대역죄로 압송된 장인 어른이 억울하다고 떠들어봐야 조정의 풍파만 일 뿐이요. 괜히 설치다 나까지 화를 입으면 어쩌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입 다물고 계시오. 남편의 서슬퍼런 호통에 소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 3년 세월 한 몸 아끼지 않고 바친 정성이 한순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지요. 믿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한겨울 허름한 헛간의 바닥이 어떠했겠습니까? 등을 대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절한 밤이 지나고 나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봉이가 뒷간에 가려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청마루 아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것이지요. 달빛을 등지고 웅크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이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한정호였지요. 한정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루 밑 흙바닥을 다급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서 무언가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기름종이에 싸서 옹기 단지 안에 넣고는 다시 흙을 덮었지요. 봉이는 어린 가슴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날이 깨서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무엇을 저리 깊숙이 숨기시는 걸까? 며칠 뒤 소판돌이 먼 북녘 변방으로 유배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유는 넋 나간 사람처럼 통영 포구까지 달려갔지요. 저 멀리서 죄인 행세에 커다란 칼을 쓴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끌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깨끗한 두루마기를 걸치던 소판돌의 몸에는 거친 삼배 죄인복이 걸쳐져 있었고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요. 아버지는 길가에 엎드린 딸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나, 내 죄 없음을 하늘이 아시니 너무 걱정 말거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유는 땅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했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포구 위로, 바다 위로 올려 퍼졌으나 포졸들은 무정하게 소판돌을 끌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 아버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유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눈물만 흘렸지요. 친정이 풍비박산 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산천에는 푸릇푸릇 새순이 돋는 초봄이 찾아왔건만 소윤의 삶은 여전히 시퍼렇게 얼어붙은 한겨울이었지요. 그 사이 시어머니 안동댁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복덩어리라며 손을 꼭 잡아주던 시어머니는 이제 소윤을 볼 때마다 죄인의 딸이라며 혀를 찼지요. 남편 한정호 역시 싸늘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벼슬하는 집안에 죄인의 딸을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시오. 그 모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소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요. 이른 봄 꽃샘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동대기 마당으로 소윤을 불러 세우더니 묵직한 곡괭이 하나를 발치에 툭 던졌지요. 소가 없으니 이 곡괭이로 밭을 일구거라. 죄인의 딸이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종 칠보기가 깜짝 놀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저리 여린 아씨가 어찌 그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동댁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지요. 쓸데없는 소리 말 거라. 전연이 직접 몸을 놀려야 그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아니냐? 어르신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양반집 아씨가 밭에서 온종일 곡괭이질을 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곡괭이가 땅에 부딪힐 때마다 여린 팔이 파르르 떨렸고 보드랍던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혀 터졌으나 쉴 틈은 없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밭을 일구고 돌아오면 부엌 구석에는 미 섞인 찬밥 한 덩이와 멀건 김칫국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마당에 커다란 지게를 내던졌습니다. 나무가 다 떨어졌다. 산에 가서 해오너라. 소유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은 산길은 밤새 내린 서리가 엉겨붙어 마치 기름이라도 발라놓은 듯 미끄러웠습니다. 소유는 가시덤불에 긁혀가며 솔가지와 마른 나뭇가지를 한 짐 가득 모았지요. 하지만 무거운 지게에 휘청거리며 내려오던 중 돌부리에 걸려 비탈길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게가 뒤집어지며 나무는 사방으로 흩어졌고 소유는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일어설 힘조차 없었지요. 저녁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된 봉이가 솔불을 들고 산을 헤매다 쓰러진 소윤을 발견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세요. 아씨. 봉이는 목 놓아 울며 소윤을 부축해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소윤은 며칠을 알아누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픈 며느리 곁을 살피기는커녕 눈을 흘기며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나무 한 짐도 제대로 못해 오고 드러눕다니 참으로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한양에 다녀온 한정호가 시어머니 안동댁의 방에 들어가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간에 가려던 봉이가 그 수상한 기운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어머니, 저 계집이 친정 어른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설치면 제 벼슬길은 이대로 끝장입니다. 한정호의 목소리는 뱀이 풀숲을 기듯 낮고 음산했지요. 사실이 드러나면 저뿐만 아니라 저를 밀어준 이 감사 대감에게까지 화가 미칩니다. 그 입을 영영 닫게 해야 합니다. 안동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하게 내뱉었지요.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이 애미가 알아서 하마. 담장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은 봉이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감히 아씨를 해치려 하다니. 봉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며칠 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구박하던 시어머니 안동댁이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온 것이지요. 아가, 내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내가 보약을 지어왔다. 어서 마시거라. 안동댁이 내민 약사발에서는 쌉쌀하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유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마침내 돌아선 것인가 싶어 눈시울이 붉어지며 약을 받아들었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소유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며 약사발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봉이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요. 평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웬일인지 직접 아궁이 앞에 앉아 약탕관 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약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뒤 봉이는 무심코 아궁이 곁에 놓인 약탕관에 다가갔지요. 뚜껑을 열자마자 확 얹혀오는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 그것은 할머니가 살아 계실 적 이것만은 절대로 기필코 사람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라며 엄히 경고하셨던 무서운 독초의 냄새였습니다. 약탕관 바닥에 남은 시커먼 찌꺼기를 본 봉이의 안색이 잿빛으로 굳어버렸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방망이 질치듯 뛰었습니다. 봉이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안방으로 황급히 달려갔지요. 아씨,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봉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으나 이미 소유는 약사발을 비운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은 봉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내뱉었지요. 어디서 어린 것이 버릇없이 짓거리느냐? 여봐라, 저 아이를 당장 광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가라. 그 서슬퍼런 호령 아래 봉이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광 속에 갇혀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보약을 챙겨 소윤의 방을 찾았지요. 아가, 오늘도 약 지어왔다. 이 애미가 정성껏 다린 것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거라. 소윤은 의심 한 점 없이 그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광에 갇힌 봉이는 창살 틈으로 아씨, 제발 그 약 드시지 마세요. 제발요. 하며 울부짖었으나 두꺼운 벽에 가로막힌 그 목소리는 소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린 보약을 마신 지 보름이 지났지요. 소윤의 몸에는 서서히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하더니 점점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지요. 어느 날 아침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급기야 온몸이 서서히 굳어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그저 눈만 멀뚱히 뜬 채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3년을 오로지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한 여인이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독약이었단 말입니다. 며칠 뒤 광에서 풀려난 봉이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슬퍼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지요. 보약 이야기를 밖에다 발설했다간 쫓겨날 줄 알아라. 알아들었느냐? 봉이는 무서움에 떨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소윤의 방으로 달려가 아씨의 손을 잡았을 때 봉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한때 뒷동산 매화꽃처럼 곱던 아씨의 얼굴이 창호지보다 하얗게 바래져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봉이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봉아, 이 세상에 독이 되는 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독을 풀어주는 풀도 있는 법이란다. 봉이의 눈에 비장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지요. 들판에 꽃이 만발하자 한정호는 기다렸다는 듯 기생난초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아주 얍삽하고 영악한 계집이었지요. 소윤이 옆방에서 꼼짝없이 누워 눈물만 흘리고 있건만 그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밤마다 난초에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난초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애교를 떨며 비위를 맞추었지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것 해드리겠습니다. 인삼정과 좋아하시지요? 안동댁은 입이 귀에 걸려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어르신들 들으셨습니까? 복덩어리. 불과 몇 달 전에 소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이제는 첩에게
고스란히 옮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며칠 뒤 난초가 소윤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아이고, 저 꼴 좀 보라지. 마님은 아시고 나는 첩이라 이거지요? 허나 저 꼴이 무슨 마님이람. 아이고, 고약한 냄새. 난초가 코를 막고 돌아서는 동안 소윤은 눈만 멀뚱히 뜬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타올랐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 씻을 적실 뿐이었지요. 그러나 봉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부엌일을 하면서 소윤 곁을 지켰고 밤이 되면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할머니가 살아 계실 적 일러준 해독 약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위 틈에서 자라는 석창포와 감국이었지요. 봉아, 석창포는 막힌 것을 뚫어주고 감국은 몸 안에 도끼를 씻어준단다. 할머니의 말씀이 봉이의 머릿속에 등불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봉이는 달빛에 의지하여 험한 바위를 오르내리며 약초를 찾아 헤맸지요. 어린 손에 상처가 나고 발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캐온 약초를 깨끗이 씻어 사금파리에 담고 우물물을 부어 뭉근한 불에 정성껏 달렸지요. 그러고는 밤마다 소윤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굳은 입술 사이로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래도 봉이는 매일 밤 한 숟가락씩 정성을 다해 약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요. 화사하던 철쭉꽃이 지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다려 먹인 지 석 달이 흘렀을 때였지요. 어느 새벽 꼼짝 않고 누워있던 소윤의 손끝이 아주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봉이가 숨을 죽이고 소윤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씨, 아씨, 지금 움직이셨어요? 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소윤은 아직 몸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었으나 굳었던 손끝에 드디어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술에 취한 한정호와 첩난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봉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벽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당신은 대체 장인 어른에게 무슨 죄를 씌운 거요? 난초가 교태를 부리며 물었지요. 그러자 한정호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죄라니, 허허. 내가 만든 죄요. 혼인할 때 재산을 반이나 떼어주겠다 해놓고 막상 내가 급제하니까 이제 와 줄 수 없다 하기에 이 감사 대감과 손잡고 횡령으로 몬 것이요. 소윤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정호가 말을 이었지요. 난초가 깔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 감사대감이 마음이 변하면 어쩌시려고요? 내가 그리 허술해 보이오? 대감과 주고받은 서찰을 단지에 넣어 마루 밑에 잘 묻어두었소. 저것만 있으면 대감이 감히 나를 배신하지 못할 것이오. 봉이의 두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 한정호가 다시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저 병든 것은 섬에 버릴 것이오. 남해 쪽에 학섬이라는 외딴 곳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 거기 버려두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난초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지요. 같은 시각 빈 배를 끌고 폭우로 돌아온 한정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작거리 어귀에 숨어서 확인한 봉이는 숨 가쁘게 달려가 폭우 한편에 앉아있던 늙은 뱃사공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할아버지, 저 섬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뱃사공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저 학섬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인디 거길 왜 가려고 그려? 봉이가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 그 섬에 버려지셨습니다. 제발 데려다 주세요, 할아버지. 봉이의 절박한 눈물에 마음이 움직인 뱃사공은 결국 노를 집어들었지요. 봉이는 등에 진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조이고 배 위에서 초조하게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섬에 닿자 봉이는 바닷물에 발이 잠기는 줄도 모르고 뛰어내렸지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미친 듯이 헤매던 봉이의 눈에 저만치 바위 그늘 아래 쓰러져 있는 소윤이 들어왔습니다. 아씨, 아씨. 봉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소윤의 손을 꼭 잡았지요. 소윤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봉아, 내가 정말 왔구나. 봉이는 소윤을 부둥켜 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씨,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봉이는 보찜에서 조롱박에 담아 온 약물을 꺼내 소윤의 입술을 조심스레 적셔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소윤을 부축해 섬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던 이 외딴 섬에 대체 누가 불을 피우고 있단 말입니까? 소윤과 봉이는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봉이가 소윤을 부축해 조심스레 다가가니 바위 뒤편 작은 동굴 앞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이 섬에 사람이 오다니. 노인은 소윤의 축 처진 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축하여 동굴 안으로 데려갔지요. 노인의 이름은 최노인이었습니다. 본디 한양에서 내의원 의관을 지낸 사람이었으나 20년 전 궁중 암투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 이 섬으로 숨어든 것이었지요. 동굴 안에는 20년간 가진 풀을 말린 약초 묶음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빗물을 받아 둔 항아리가 서너 개 놓여 있었습니다. 바위벽에는 수치로 빼곡히 적어둔 처방 기록이 까맣게 남아 있었지요. 의관 시절의 솜씨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았던 것입니다. 봉이가 최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지요. 할아버지, 우리 아씨가 시어머니에게 해로운 약을 먹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석창포와 감국을 다려 밤마다 몰래 먹였더니 그 뒤로 조금씩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봉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지요. 최 노인이 소윤의 손목을 짚어 맥을 보고 혀와 눈을 살핀 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기특한 것.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씨는 진작 저승길을 갔을 게다. 내가 먹인 약이 도끼를 막아준 것이야. 봉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그럼 아씨가 나으실 수 있는 겁니까? 최 노인이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마저 다스리면 보름 안에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게다. 내의원에서 20년 의술을 닦은 것이 이런 날을 위함이었나 보구나. 그날부터 최 노인은 정성을 다해 소윤을 치료했지요. 20년간 이 섬에서 캐 모은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새벽이면 해풍에 말린 우슬초를 다리고 낮에는 바위 틈에서 캐온 석곡을 갈아 고약을 만들었지요. 봉이도 밤낮으로 소윤 곁을 지키며 죽을 쑤어 먹이고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소윤은 비로소 제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동굴 입구에 서서 남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소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소윤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파도 너머로 퍼져나갔지요. 소윤이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자 최 노인이 섬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안가 모래밭으로 내려가니 푸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뽕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건 방풍 아닙니까? 중풍과 감기에 이만한 약재가 없다던.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렇단다. 방풍뿐 아니라 해국, 사삼, 익모초까지 지천으로 널려 있지.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약초는 육지것보다 기운이 10배는 세단다. 소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소판돌 밑에서 보고 배운 장사 감각이 잠에서 깨어난 듯 되살아났지요. 이 약초들을 포구 약재상에 내다 팔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소윤이 중얼거리자 최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자네 같은 처지에 미처는 어디서 마련하겠나. 소윤이 품속 깊이 간직해 둔 보자기를 풀었지요. 비취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옥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지요. 소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을 팔아 미천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다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소윤은 예전의 봉이를 태워다 준 그 뱃사공을 통해 육지와 연락을 취했지요. 옥비녀를 팔아 조각배 한 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봉이와 함께 섬에서 약초를 캐어 통영포구 약재상에 내다 팔기 시작했지요. 학섬 약재는 바닷바람과 해물을 맞고 자라 효험이 남달랐습니다. 남해 한가운데 외딴 섬에서 나는 약재인데 기운이 여느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더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약재상들이 앞다투어 찾아왔고 값을 후하게 쳐주었지요. 소유는 번 돈을 아끼고 아껴 배를 한 척 더 마련했고 최 노인의 처방을 받아 약재를 더 귀하게 가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유는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약재 거상이 되었지요. 통영포구의 약재 창고 세 채를 거느리게 되었으니 마치 아버지 소판돌이 소금장수로 일어선 것을 빼닮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단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소유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먼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계실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의 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유는 밤마다 치마 안감에 꿰매둔 서찰 묶음을 꺼내 보았지요. 종이가 닳도록 몇 번이고 펼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정호와 이 감사가 주고받은 밀약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소판도를 횡령범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그 이문을 나눠 가지려 했던 흉계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습니다. 이제 힘이 생겼으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때가 온 것입니다. 소유는 서찰 묶음을 단단히 품에 안고 경상도 관찰사를 찾아갔지요. 소윤이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서찰을 내밀며 아버지가 횡령으로 누명을 쓴 경위를 조목조목 호소했습니다. 관찰사가 서찰을 펼쳐 있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 서찰을 어디서 구했느냐? 소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정호가 대청 밑에 몰래 숨겨둔 것을 제 몸종이 직접 목격하고 빼내온 것이옵니다. 관찰사가 서찰을 다시 찬찬히 살폈지요. 거기에는 소판도를 역적으로 몰기 위해 꾸민 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관인이 찍힌 서찰, 한정호의 필체로 쓴 답서, 소판돌의 소금 창고, 재산 목록까지 일체가 갖춰져 있었지요.
관찰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내 즉시 임금께 장계를 올리겠네. 관찰사는 밤을 새워 장계를 써서 한양으로 급히 올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임금께서 크게 노하시어 의금부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금부도사를 보내어 이 감사와 한정호를 잡아들여 문초하라. 어르신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는 법이지요. 감추고 또 감춰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부도사가 한정호를 잡으러 떠나기 직전 소윤이 관찰사에게 한 가지 청을 올렸지요. 대감마님, 한 가지 간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그자의 낯을 보고 싶습니다. 관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시오. 그 억울함을 직접 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소유는 금부도사 일행의 뒤를 따라 진주 한씨 가문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옆에는 봉이가 나란히 걸었지요. 한때 맨발로 장터를 떠돌던 그와 소녀가 이제는 아씨 곁을 든든히 지키는 의연한 여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소윤이 진주 땅에 발을 디딘 것은 꼭 6년 만이었지요. 학섬에 버려진 날로부터 3년, 약재 장사로 힘을 키운 3년, 합하여 6년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소윤이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었을 때는 소달구지에 짐짝처럼 실려 나가던 날이었지요. 그때 길가에 늘어선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했는데 지금은 주렁주렁 붉은 감이 달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길뿐이구나. 소윤이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금부도사 일행이 한씨 가문 앞에 도착한 것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열리며 금부도사와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한정호 소판돌 횡령 모함죄와 아내 살해 미수죄로 체포한다. 금부도사가 호령했습니다. 마루에서 서책을 읽고 있던 한정호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당당한 조정의 관원이다. 한정호가 발악했으나 포졸들이 좌우에서 팔을 비틀어 잡자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포졸들 뒤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단정한 남빛 치마 저고리에 머리를 곱게 틀어 올린 그 여인을 본 한정호의 눈이 쩍 벌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당신이 어찌 여기에 죽었어야 할 것이. 한정호의 목소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요. 소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봄날 얼음이 녹듯 차분하고 동짓달 서리발보다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이 섬에서 푹 쉬시오. 소윤이 나직이 말했지요. 바로 6년 전 한정호가 자신을 무인도에 내던지며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정호의 얼굴이 삽시간에 사색이 되었지요. 무릎이 꺾이더니 마당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 6년 전 남편이 아내에게 뱉었던 말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서늘한 복수가 또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안동댁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마당을 보더니 발을 동동 굴렀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안동댁이 소윤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니
그럴 리가 없어. 안동댁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그 비명 같은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으나 소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첨난초는 소동이 벌어지자 안방에서 슬금슬금 빠져나와 뒷담을 넘으려 했지요. 그러나 뒷문에 이미 포졸이 지키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 나온 난초가 소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고 벌벌 떨었지요. 소윤이 한정호 앞에 서서 치마 안감을 뜯었습니다. 촘촘히 꿰매놓은 실밥이 풀리자 기름 종이에 쌓인 서찰 묶음이 스르르 떨어져 나왔지요. 소윤이 그것을 들어 한정호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한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 글씨로 쓴 서찰, 이 감사의 관인이 찍힌 미략. 제가 대청 밑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것이 아내의 치마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한정호가 더듬거렸지요. 소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 처백에 자랑하던 그 밤, 이 서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척 누워있던 내 귀에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렸단 말입니다. 한정호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허옇게 질렸지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내가 전신불수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 발로 무덤을 판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부도사가 서찰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정호, 할 말이 있느냐? 한정호는 입을 달싹달싹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고개가 점점 떨구어지더니 이윽고 이마가 마당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르신들 6년 전 이 마당에서 소윤이 포졸에게 밀려 나뒹굴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한정호가 이마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늘이 돌려주시는 것은 참으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며칠 뒤 진주 관아뜰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정호와 안동댁의 죄를 공개적으로 문초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주 읍내는 물론이고 통영, 고성, 사천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관아뜰 돌바닥 위에 한정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 안동댁이 나란히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첨난초도 포졸에게 팔을 잡힌 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지요. 관찰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서찰 묶음을 펼쳐 들었습니다. 한정호, 이 서찰에 적힌 것이 사실이냐? 한정호가 고개를 쳐들었지요. 핏기 없는 얼굴이었으나 눈에는 아직 바락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죄인의 딸이 꾸며낸 것이요. 한정호가 악을 썼지요. 그 순간 소윤이 관찰사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파도 한 점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은 표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대감마님, 서찰의 필체를 확인해 주십시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전이 한정호가 관직에 있으면서 올린 공문서 여러 장을 가져왔지요. 관찰사가 서찰의 글씨와 공문서의 글씨를 나란히 놓고 살폈습니다. 분놀림의 결, 획의 꺾임, 받침의 모양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지요. 한정호, 이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관찰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정호의 얼굴이 삽시간에 허옇게 질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 이 서찰 첫 장에 적힌 날짜를 보시겠습니까? 이 자가 장인 어른을 횡령범으로 몰기 위해 이 감사와 미략을 시작한 날짜입니다.
그날은 이자가 과거에 급제하기도 전 제 친정아버지가 과거 비용을 대준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관아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일었지요. 소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소판돌은 이자의 약값을 대고 과거 노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자가 장원급제를 한 것도 제 아버지의 돈이 미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급제하자마자 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모는 미략을 꾸몄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지요. 관아뜰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했지요. 사람들의 눈빛이 한정호를 향해 날카롭게 쏠렸습니다. 한정호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쳐들었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오. 장인 어른이 약속을 어기고 재산을 주지 않겠다 한 것이 먼저 아니오. 소윤이 한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짓딸 서리발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림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았다고요? 제 아버지는 혼인 때 논열 맞이기와 소금 창고 한 채를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나머지 반은 손자가 태어나면 주겠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한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소윤이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지요. 그리고 대감마님, 이것은 이자의 어미 안동댁이 제게 먹인 약의 처방을 적은 것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이 내의원 출신 의관이셨습니다. 제 몸에 남은 독기를 살펴보시고 그 독초의 이름과 증상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셨습니다. 관찰사가 종이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천둥 맞은 듯 질그러졌지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아니냐? 이런 것을 며느리에게 먹였단 말이냐? 관찰사의 호통이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이 삽시간에 사색으로 변했지요.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보약이었습니다. 보약. 안동댁이 발악했지요. 그 순간 봉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때 삼배 적삼에 맨발이던 소녀가 이제는 의연한 여인의 모습으로 관아뜰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소인은 소윤아 씨의 몸종봉이라 하옵니다. 안동댁 마님이 약을 다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사옵니다. 소인의 할머니는 약초꾼이셨는데 그 약탕관에서 나던 냄새는 사람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독초의 냄새와 틀림없이 같았사옵니다. 소인이 그 사실을 알리려 하자 안동댁 마님은 소인을 광에 가두고 입을 막으셨습니다. 봉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지요. 안동댁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관아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관찰사가 한정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한정호, 내 죄를 낱낱이 읊어보거라. 하나, 장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횡령 누명을 씌운 죄. 둘, 조정의 관원과 공모하여 무고한 사람을 유배 보낸 죄. 셋, 내 어미와 합심하여 아내에게 독약을 먹여 전신불수로 만든 죄. 넷, 살아있는 아내를 무인도에 유기하여 죽이려 한 죄. 이 중 하나라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한정호의 고개가 점점 떨구어졌지요. 발악의 기운이 완전히 꺼진 눈이었습니다. 마른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소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가 한정호의 눈높이에 맞추어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지요. 3년 전 당신이 저를 소달구지에 싣고 폭우로 끌고 갈 때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한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당신이 죄인의 딸인 한, 나는 단 한 발짝도 출세할 수가 없소. 여기서 눈을 감더라도 나를 원망 마시오. 소윤이 한정호가 했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관아뜰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삼켰지요. 소윤이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늘의 이치가 당신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소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요.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100년의 꿈꾸었던 3년 세월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리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그 눈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윤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아 내고 고개를 똑바로 들었지요. 관찰사가 형방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한정호의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안동댁은 독살 미수죄로 관가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라. 이 감사에게도 즉시 금부도사를 보내어 체포하라. 포졸들이 한정호와 안동댁을 좌우에서 끌어일으켰지요. 한정호의 두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아내를 짐짝처럼 끌고 나가던 그 사내가 이제는 제 다리로 서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안동댁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 늙은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소윤이 안동댁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기억하십니까? 저것 때문에 집안 망신이다. 어서 치워버려라.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삼킨 눈물과 피 맺힌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천지신명도 울고 갈 노릇이지요. 안동댁의 입이 딱 벌어졌지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내뱉었던 바로 그 말이 6년 세월을 돌고 돌아 제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안동댁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첨난초는 이미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서 있다가 포졸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울지도 발악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뒷모습이 참으로 볼품없었지요. 관찰사가 장계를 올린 뒤 한양에서 즉각명이 내려왔습니다. 주모자 이 감사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멀리 함경도로 유배를 떠났지요. 한정호 역시 벼슬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제주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안동댁은 독살 미수죄로 관가에 갇혀 곤장을 맞았지요. 갈 곳이 없어진 뒤에는 먼 친척집 행랑채에 빌붙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첨난초는 남은 폐물을 훔쳐 어디론가 주랭랑을 쳤으나 이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판돌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소윤이 통영포구에서 맞이했지요. 봉이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포구에는 이른 아침 물 한 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다. 소윤이 나직이 내뱉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소판돌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지요. 6년 세월의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한때 장터를 호령하던 우람한 체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두 볼은
깊이 패여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소판돌이 안개 속에서 딸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나? 소판돌의 떨리는 목소리가 물안개를 뚫고 포구에 울렸지요. 아버지. 소윤이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맨발이 포구에 젖은 돌바닥에 부딪혀 첨벙첨벙 물이 튀었지요. 소판돌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소윤이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부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말없이 통곡했습니다. 소판돌의 말은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지요. 유나, 내 딸, 내 딸아. 고생이 많았구나. 이 아비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했을 텐데. 소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소판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봉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소판돌이 봉이를 보더니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소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봉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아버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독을 풀어주고 서차를 빼내어주고 무인도까지 따라와 저를 살렸습니다. 소판돌이 봉이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 딸이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느냐? 봉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았을 뿐이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아씨가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저야말로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들으셨습니까? 그 옛날 소윤이 장터 골목에서 얼어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달려간 그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은혜가 되어 돌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소윤이 아버지에게 청을 올렸지요. 아버지, 봉이를 우리 집안 양녀로 삼고 싶습니다. 소판돌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오늘부터 봉이는 소씨 가문의 딸이다. 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한때 얼어 죽을 뻔했던 장터의 고아가 어엿한 양반가의 딸이 된 것입니다. 포구에 모인 사람들도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해가 물안개를 걷어내고 남해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포구를 환하게 비추었지요. 소판돌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내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게다. 얼마나 대견해하겠느냐. 소윤이 품속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소판돌이 보자기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비취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옥비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어머니의 유품을 소윤이 약재 장사로 번 돈으로 되찾아 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판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네, 제가 밑천이 필요하여 한때 팔았으나 반드시 되찾겠다고 어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소판돌이 옥비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컸소. 당신이 지켜주신 덕이요. 포구에 아침 바람이 불었지요. 물안개가 걷히고 남해 바다가 비취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아버지의 한쪽 팔을, 봉이가 다른 한쪽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유는 아버지 소판도를 모시고 통영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새로 지은 기와집에서 살았지요. 약재 장사는 날로 번창하여 한양에까지 이름이 퍼졌고 학섬에서 캐온 약재는 남해 제1의 명약이라 불리며 팔도 약재상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소유는 번 돈을 아끼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통영포구의 시약소를 여러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 주었습니다. 소판돌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내 어미를 닮았구나. 그이도 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지. 봉이는 소씨 가문의 양녀가 된 뒤 최 노인에게 의술을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학섬의 은둔의관은 소윤의 간곡한 청으로 마침내 20년 만에 육지로 나왔지요. 최 노인의 누명도 소판돌 사건과 함께 밝혀져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봉이는 최 노인 밑에서 가뭄에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의술을 익혔지요. 훗날 봉이는 경상도 일대에서 이름을 날리는 여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터 골목에서 얼어 죽을 뻔한 아이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원이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사이 한정호는 제주도 귀양지에서 온갖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더니 점점 온몸이 굳어갔지요. 제 어미가 며느리에게 먹인 그 독이 돌고 돌아 제 몸에 스며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한정호는 꼼짝도 못하는 몸이 되어 귀양지에서 비참하게 눈을 감았지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하늘이 천벌을 내리셨어. 제가 아내에게 한 집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야.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소윤의 집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지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안동댁이었습니다. 마님, 거지 행색의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와서 고하자 소윤이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안동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우리 집 복덩어리라며 며느리를 반기던 시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마른 호두 껍데기 같았고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살갗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안동댁이 소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아가, 아니 부인, 이 늙은 것이 죽을 죄를 지었다. 안동댁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귀양지에서 온몸이 굳어 꼼짝도 못하다가 죽었어. 나도 이제 며칠을 굶어 살 수가 없구나. 제발 한 끼만 먹여다오. 제발. 소윤이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지요. 그 침묵이 천마디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윽고 소윤이 입을 열었지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섬으로 보내시며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안동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윤이 말을 이었지요. 저것 때문에 집안 망신이다. 어서 치워버려라. 그리 말씀하셨지요. 갈매기와 파도 소리만 가득한 그 섬에서 저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남았습니다. 안동댁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꼈지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소윤이 품에서 은전 주머니를 꺼내 안동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끼니나 때우십시오. 저는 어머님처럼 그리 모질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까요. 안동댁이 은전 주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지요. 대문이 닫히고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안동댁의 등이 석양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하늘이 다 알고 계셨구먼.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갚음이 있는 법이야. 소윤이 대청마루에 올라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해 바다 위로 석양이 번져 나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소판돌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 내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게다. 얼마나 대견해하겠느냐. 봉이도 곁으로 다가와 소윤의 손을 잡았지요. 한때 외딴 섬에 버려졌던 여인이 제 두 발로 우뚝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석양이 남해 바다 위로 붉게 번져 나갔지요. 고난 끝에 일어선 자와 죄값을 치른 자,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하늘은 높아도 사람의 선악을 반드시 살피신다 하셨지요. 남을 해치려 판 구덩이에 재가 빠지고 눈보라 속에서 베푼 작은 온정이 훗날 목숨을 살리는 은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악행은 기필코 제 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요. 어려울 때 베푼 작은 선의가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란 말입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매섭더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열리고 긴 겨울이 지나면 기필코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댁내에도 봄날 같은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분들에게 효도 받으시고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늘 집 안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기쁨이란 말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신명나고 가슴 뭉클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길 빕니다.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